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재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111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론 문제와 관련된 15개의 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4개 중에서 3개는 틀렸다는 뜻인 거겠죠.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는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수익비용 대응의 가정이 이 3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업 실체의 가정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유자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고, 계속기업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청산이라는 그러한 염두를 두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존속하여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에 반해서 그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그 기본 가정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기간별 보고 가정이 이게 3번째 내용입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요. 우리가 계속 기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계속 기업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일정한 기간을 임의로 정해가지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만큼을 우리가 세금을 정산을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할 텐데, 이와 같이 기간별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그 챕터 1 총설에서 살펴본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기본 가정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보도록 할게요.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자산과 부채 분류 표시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동성 순서? 이거하고 지금 기간별 보고가 이게 제대로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동과 비유동 순서대로 자산 부채를 이와 같이 분류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기간별 보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기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이와 같이 임의로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수입 지출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신고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2번째도 틀렸네요. 그럼 3번째,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 실체를 소유자와 독립적으로 보아 기업의 자산과 소유자의 자산을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가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 절대 소유자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소유주와 분리되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3번이 옳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실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소유자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3번째가 맞는 거고, 4번째,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간 안으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지금 틀렸죠. 지금 보시면은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청산에 예고 없이 우리는 어느 상당한 정도는 사업을 계속하리라 라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간별로 분할하여 작성하는 것은 여기에 맞지는 않아요. 그 다음 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경제 상황을 가정할 때 다음 중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재무제표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 재고자산 작성 방법. 당기순이익이 맨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게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매출 원가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비용이 많으면은 그만큼 손익으로 이렇게 대체해야 되는 거는 적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출 원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거꾸로 기말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는 값이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품에 대한 T 계정을 그려보면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팔려가지고 매출 원가로 대체가 되거나 혹은 아직은 이와 같이 팔리지 않아서 제품 상태로 남아있는 이 두 가지 중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반대로 제품이라는 숫자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후입선출법. 왜냐면요, 후입선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가 10원이었던 물건이 이와 같이 15원이라고 하여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그러한 경제 상황을 따져봤을 때 15원이 먼저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기말 제품에 남아있는 거는 예전에 재고 가격인 10원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가격이 이와 같이 가장 적게 잡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이 그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주식회사 한국은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50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연수 합계법을 이와 같이로 사용한다. 주식회사 한국이 결산일인 12월 31일에 계상하여야 할 그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인 거죠. 다만 연수합계법을 당신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이와 같이 취득가액 5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잔존가치 50만 원을 차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연수합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잔존가치 차감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3년도 올해 첫 해에 대한 거다 보니까 나중에 감가상각비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3개월치 내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연수합계법상의 우리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은 내용연수는 3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로 들어가는 거는 3년에서 1년까지의 역순의 금액 합은 6년이라는 금액으로 하고 올해가 첫 해이다 보니까 3, 2, 1 순서대로 하되 첫 해인 3년으로 이와 같이 기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금 450만 원에 6분의 3 하면은 225만 원, 여기다가 25% 하면 얼마인가요? 56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월에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연수합계법의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으로 직접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었나요? 우리가 장부가액을 이와 같이 땡 쓰는 걸 어떤 거라고 했죠? 순액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면은 뭐 간접법, 직접법. 그에 반해서 장부가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취득가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간접법이었어요. 그런데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직접법을 사용을 하든 혹은 간접법을 사용을 하든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보통 직접법을 더 많이 사용할 뿐이지. 여기서 직접법만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죠. 그 다음 그 두 번째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삼각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표현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영어권이라든지 어떤 권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용 기간이 다 종료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고철로 팔 수도 없는 거고 형태가 남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원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매입가에게 취득 관련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무형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취득 관련한 이완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매입가에게 가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거는 유형자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삼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형자산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세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내용 요소는 이와 같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4번에 옳지 않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본 항목 중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것. 여러분들 자본 항목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본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었죠? 자본 잉여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있었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있었죠. 이 5가지 항목이 자본의 구성 요소였어요. 그런데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어떠한 개정 과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 암기를 해라라고 말씀까지 드렸죠. 이 암기하는 부분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서 틀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암기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본 거래 중에서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이쪽에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익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손실이 발생했대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총합금.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의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감자 차익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감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손이 아닌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본 조정이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자본 잉여금은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 차익 모두 자본 잉여금으로 이와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1번으로 채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은 기회원가라고 있습니다. 기회원가,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A라는 선택지, B라는 선택지, C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A를 선택하면은 1,000만 원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B라고 하면은 800만 원, C라고 하면은 각각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A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B라는 선택, C라는 선택은 선택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항목들 중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거 어떤 게 있어요? 이 B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회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이와 같이 그 기회원가를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거, 혹은 뭐 효익이 높은 거,
매출 가격이 높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매몰 원가를 보시면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원가를 매몰 원가, 매몰 비용이라고 또 하는데 일단 이거 맞는 표현으로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죠.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 뿐. 이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간단히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10분쯤 되자마자 다들 졸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표값이 아까워가지고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아까워서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표값은 매몰 원가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나 이거 지금 1시간 반 동안 시간 죽이는 대신 그냥 표값 버리는 셈 치고 그 시간에 다른 거를 보거나 혹은 다른 활동을 하겠다라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그 표값이 매몰 원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의사결정, 이와 같이 우리가 표값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영화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 의사결정에서 표값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매몰 원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맞는 표현인 거고, 세 번째, 회피 가능 원가인데 특정한 대체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1, 2번을 모른다 할지라도 3번에서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번은 거의 이거는 뭐 회계나 원가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잖아요. 보시면은 선택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생한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회피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회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 불가능 원가로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번에 옳지 않은 답은 3번이 되겠죠.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관련 원가.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원가, 관련되는 원가, 관련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와 관련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그 변동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주업도가 X,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비용이 Y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주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총 비용도 증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그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주업도가 일정 기준 기준 이내라고 하면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무실 안에 몇 명이 일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깎아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주업도 수준에 따라서 일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번 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 개념 살펴봤고 그 첫 번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가 증가하는 원가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생산량이 증대함에 따라 이와 같이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증가와 관련 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이다. 그렇죠. 주업도가 늘어나든 상관없이 비용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맞는 표현인 거고요. 세 번째, 생산량이 증가하는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다 일정할까요? 전기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킬로와트를 사용을 하든 킬로와트별로 우리가 금액을 이와 같이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몇 킬로와트를 사용하든지 간에 1킬로와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한 10원이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제품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단위당 고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비용이 분자로 들어가고 주업도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일정해요. 근데 주업도는 조금 많죠.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많아져요. 그런데 분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에서 이와 같이 단위당 원가가 고정으로 픽스가 되겠냐고요.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단위당 변동원가는 차감이 될 것이면 줄어들겠죠. 반대로 주업도가 고만고만하게 조금 오히려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분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값이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단위나 고정원가는 일정하다가 아니라 늘어나거나 혹은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지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그렇죠. 4번이 옳지 않은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제조원가 명세서 하면요.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손익계산서에 쓰이는 부속 명세서이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제공품의 T계정에 들어가 있다. 제공품 T계정 보시면은 제공품이 이와 같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완료가 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제품에 대한 그런 계정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제공품 T계정과 관련된 계정 과목만 들어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1번의 내역을 보시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말 제품 재고액이 표시가 된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기말 제품이 아니라 기말 제공품이 와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제품이라는 거는 제공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오답이 나오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반드시 제공품 T계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과 관련이 없다. 그렇죠. 저희는 지금은 그 제품 원가와 관련된 그 매출원가와 관련된 것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매출원가 차감돼가지고 매출총익 나오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차감을 하잖아요. 판관비는 손익계산서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관련이 없죠. 맞는 표현인 거고. 세 번째,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와 같이 단기에 투입되는 총 제조원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와 일치한다. 이게 여러분들 어떠한 명세서에서 쓰이나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단기제품 제조 원가는 그 하나만으로 유일한 겁니다. 어디에 쓰이든지 간에. 그래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개선 문제가 나왔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캠핑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붕붕은 고급형 캠핑카와 일반형 캠핑카 두 가지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모델별 제조와 관련하여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각각 아래와 같다. 주식회사 붕붕은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단기에 실제 제조간접 원가는 240만 원이다. 일반형 캠핑카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보시면은 일단은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조간접 원가가 240만 원이다. 직접 재료 원가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300만 원에 180만 원은 3, 6, 18, 60%인 거고요. 3, 4, 12, 40%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40만 원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이거 얼마인가요? 잠시만요. 계산 좀 해보도록 할게요. 96만 원. 이 제조간접 원가로 대체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20만 원이라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60만 원, 그 다음에 96만 원을 합친 이거 얼마인가요? 180에다가 96 하니까 400, 260, 76, 276이라는 2번이 채택이 되겠죠. 이와 같이 여기서는 쉬웠습니다. 그냥 단순히 240만 원에 그 직접 재료 원가가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곱해가지고 제조간접 원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더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이게 꽤나 복잡하기는 한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그거 전혀 무시하고 올해 100% 투입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제공품 원가와 관련된 원가, 단기에 제조된 각각의 원가, 일단은 T계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T계정 그렸습니다. 일단은 기초제공품이 2,500개, 단기에 투입된 양이 3만 개, 기말 제공품이 4,000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일까요? 2,800개가 28,500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28,500개는 사실은 여기서는 2,500개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투입된 3만 개 중에서 그 나머지가 투입이 될 건데 이게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래요. 실제로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고루 투입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작년에 100% 투입이 되고 0.3% 투입이 된 거 맞기는 하지만은 올해 모두 투입된 것으로 보아 올해 100% 투입이 되고 올해 100% 투입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가공 원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해볼 텐데 올해 28,500개가 모두 이와 같이 완성품 환산량으로 대체가 되는 거고 가공 원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이 4,000개라고 하는 게 완성도가 30%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재료 원가의 경우에는 100% 투입이 되었고 가공 원가는 30%만 이와 같이 진행이 되었다. 그런데 4,000개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두 이와 같이 완성품 환산량으로 대체될 수 없는 거죠. 완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일단은 직접 재료 원가의 경우에는 4,000개 100% 모두 이와 같이 투입이 되었다 보니까 완성품 환산량도 동일하게 4,000개입니다. 대신에 기말 제공품은 30%밖에 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00개의 30%를 곱한 1,200개가 대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공원가 관련된 환산량 이와 같이 더해가지고 29,700으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단위당 원가예요. 단위당 원가. 그래가지고 원가를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보도록 할 텐데 분모는 29,700개가 이와 같이 구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공원가 3만 원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136만 500원을 쓸 것인가 이거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단기에서 모두 투입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만 원 더하기 136만 5천 원을 더해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해낸다라는 거죠. 이 금액 보면은 45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면세에 해당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렵죠. 그냥 차라리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5개, 4개, 3개, 2개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외 우등 고속버스, 여객 운송 용역, 버스라든지 혹은 뭐 지하철 같은 것들은 면세에 해당이 돼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출퇴근 과정에서 그렇게 소비하는 것들 다 되기는 하는데 시외 우등 고속버스?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머무르는 지역을 넘어서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고속 우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에 해당이 되겠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식용으로 제공하는 외국산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하는 것은 국산이든지 간에 외국산이든지 간에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토지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의 공급은 가장 대표적인 면세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금융보험 용역 혹은 토지의 공급, 인적 용역 이 세 가지는 부가가치세를 생산하는 기초적인 3인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안 된다고 저희가 면세 항목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당연히 면세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마 보시면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라고 있는데 이게 인적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면세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그 용역 중에서도 뭐 학원이라든지 뭐 그런 건 가능하긴 하지만은 자동차라든지 혹은 무도학원 같은 것들은 교육 용역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과세 항목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0년이 초과한 골동품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세. 일단은 골동품이라고 하는 거 1,000만 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과세를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국내에 있는 원작자, 그리고 아직 생존해 있어요. 그거는 또 제외한다라는 거고. 대신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뭐 생존에 있든지 간에 혹은 뭐 사망했든지 간에 이와 같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하는 거. 그럴 수 있겠죠. 100년이 초과한 골동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이 10년이 초과된 골동품에 대해서는 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로 구분을 하고 제외시켜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면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토지의 공급인 나, 그 다음에 미가공 식료품인 라, 그 다음에 국선변호의 마 세 가지로서 이와 같이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할게요. 대손세액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은 대손 사유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가 포함이 된다. 이와 같이 6개월 이상 지난이라는 표현은 초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6개월이 되는 해당 날짜는 대손 사유가 적용될 수 없어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의 채권은 대손 사유를 충족한다. 그런데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채권자별 채권 금액을 모두 포함을 했을 때 금액 기준인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재활이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숫자를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15년이었나요? 15년 아니고 이거 10년이었죠.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답은 3번으로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는 없겠죠.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저 보시면은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매출세액에서 빼는 거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 다음 중 소득세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 첫 번째 보시면은 과세기간은 선택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소득세 과세기간은 무조건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물론 해외로 출국을 한다거나 혹은 사망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예외적인 과세기간이 적용되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일 뿐인 거지 이와 같이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보시면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거소지가 원칙이다. 여러분들 거소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주소와 거소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트로 지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납세지는 거소지가 원칙이 아니라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거주자는 보통 주민등록상에 그 주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를 우리가 기준으로 소득세 납세지를 정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소지로 한다? 그건 아닌 거죠. 비거주자일 경우에나 주소가 아닌 거소지를 쓰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에 의하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비과세 되는 거 제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 되는 거 제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죠? 분류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 이 세 가지는 제외해야 됐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 보시면은 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에서 허무하게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네. 13번의 답 4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요. 거주자의 김민지 씨에 대한 소득이 다음과 같을 경우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단 이자 소득 금액은 모두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이다. 이게 그래요. 이자 소득 중에서도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자 이거는 모두 2천만 원 초과한다고 하면 이거 모두 합산해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분리과세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서 조항을 단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자 소득이 배당 소득 합할 것도 없이 그 자체로 2천만 원을 초과를 했어요. 이미 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 할 때 이 금액 합산을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양도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은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소득에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비과세 빼고 분리과세 빼고 그 다음에 분류과세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와 퇴직은 여기 합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자소득인 2,200만 원하고 근로소득인 3천만 원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5,200을 이거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내용. 양도와 퇴직을 분류로 알고 있고 이거 제외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가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귀속이 아니에요. 귀속이라고 하는 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그 기간 안에 근로한 날을 귀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을 지급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이거 아셔야 되는 게 1월부터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근로를 했어요.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못 받았어요.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12월 31일에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12월분에 대한 급여가 발생하고 우리가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2월 말까지 이와 같이 기다렸거든요. 2월 말. 근데 그때까지도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월 말에 이와 같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원천징수로 보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15번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귀속 근로소득을 2023년 12월 30일에 지급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10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케이스로 예를 들면서 본다라고 우리가 의제를 한 거죠. 의제. 귀속시기 의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한 달인 12월 말일자로 우리가 원천징수로 보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11월 귀속 근로소득을 그 다음 연도 1월 30일에 지급한 경우, 그런데 이거는 사실 12월 31일에는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도 12월 31일로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로 되어 있다? 아니, 이것은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12월 귀속 근로소득을 2024년 1월 31일에 지급을 한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1월 30일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급 시기에 해당하는 1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12월 기속 근로소득을 3월 31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 2월 말에 지급을 안 했죠. 그렇다고 하면은 3월 달에 지급했다 할지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도 2월 말일로 봐야 합니다. 근데 그대로 이와 같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맞는 표현, 이와 같이 15번에 대한 답은 원래 11월 달은 12월로 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지급을 안 한 케이스인 12월 30일에 그런데 1월로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15번이 가장 어려웠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여기서 오답률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고, 물론 지금 틀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맞히면 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 가지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는 실기와 관련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